한 번만. 한 번만 그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춘향은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령 생각뿐이었습니다. 얘야 정신이 드느냐? 얘 춘향아. 월매는 춘향이 몸져눕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춘향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는 듯하더니 다시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다. 언감생심 넘볼 사람을 넘보아야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춘향은 얼마 전 광활로 옆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 온 후부터 줄곧 이렇게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꼴로 누웠으니 이러다 시집도 못 가고 죽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월매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가 이 고을 삿도 자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춘향이 얼굴이라도 예쁘면 어떻게 해보련만 누구의 수청인들 들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월매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춘향은 남자들이 탐낼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어찌 일이 생겼는지 몸져 누운 춘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월매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약사발 가져왔습니다. 밖에서 향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향단은 사뿐히 들어와 약사발을 월매 앞에 놓았습니다. 아씨는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까? 향단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어쩌나.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요? 상사병에 무슨 약이 있겠느냐. 그리는 님을 데려다 놓지 않는 무심히 향단을 바라보던 월매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월매는 향단을 가까이 부른 뒤 귀센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월매는 이도령을 모시고 다니는 방자를 불러 약간의 선물과 함께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알았수. 네 알아서 할 터이니 향단이나 잘하라고 하소. 방자는 월매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방자는 이도령과 함께 광활로로 나왔습니다. 방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에서 향단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향단이 인물이 좋은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리 꾸며놓으니 영락없는 양갓집 규수일세. 방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도령을 일부러 향단이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도령은 고운 자태로 그네 뛰는 향단을 춘향으로 알고 넋이 나간 듯 쳐다보았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방자가 말했습니다. 춘향이가 참으로 곱네요. 저런 색시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허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보아하니 귀한 집 교수인 것 같은데 무슨 망발이냐. 이도령은 방자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습니다. 귀한 집 교수는요 기생딸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소. 그래 봐야 기생이지. 정녕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이도령이 놀라 물었습니다. 방자는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결국 이도령은 방자의 꿰매 넘어가 그날 밤 춘향을 만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도령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은 월매는 독한 술로 주안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향단아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 부디 잘 해주어라. 내게 아가씨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예. 염려 마셔요 마님. 향단이 다부지게 말했습니다. 향단이는 이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습니다. 이도령은 그런 향단에게 푹 빠져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습니다. 도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사와요. 제가 이부자리를 펴드릴 터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어요. 향단의 말에 이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이미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향단은 이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향단이 아니라 춘향이 들어왔습니다. 이도령이 춘향이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눕자 춘향도 그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도령은 옆에 누운 여인이 향단인지 춘향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다음날 아침 눈을 든 이도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귀신에 홀렸나? 춘향이는 어디 가고 어젯밤 자신을 시종 들던 춘향이는 없고 웬 추녀가 곁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침하셨사옵니까? 춘향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위시오? 당황한 이도령이 다그치자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월매가 들어와 자초지종을 아루에었습니다. 도련님 쇳내가 자식 하나 살려보고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모녀를 살펴주옵소서. 이도령은 기가 막혔습니다. 월매야 그렇다 치고 방자 녀석까지 나를 속여. 괘씸한 놈. 하지만 이 도령은 어찌 됐든 자신으로 인해
춘향이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자네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춘향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이것이나마 정표로 주고 가겠네. 이도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춘향에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가시면 소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도령과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춘향은 정표로 받은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며 한시도 이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을 못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련다.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가슴 아파하던 춘향은 마침내 광활로에서 이도령이 준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 뒤 남원에는 3년 동안이나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춘향을 불쌍히 여기고 이도령이 떠나간 박쇠고개의 무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인가부터 박쇠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슬픈 곡성은 항시 춘향의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원의 신관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신관 사또 일행이 박쇠고개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애잔한 곡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신관 사또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혼절하거나 모두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신관 사또가 올 때마다 일어났으니 남원 고을 백성들은 몇 해 동안 신임 사또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도령은 한양에 올라간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급제를 하는 등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남원 고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괴이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춘향이가 이도령은 춘향이가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 됐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향의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너무 박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했습니다. 이도령 일행이 남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일행이 막 박쇠고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생각한 바가 있어 말에서 내려 춘향의 무덤으로 걸어갔습니다. 천하제일의 미인이요 열려 춘향에게 지아비 이몽룡이 고하노니 하면서 이도령은 춘향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구절절히 춘향을 애도하는 그 제문은 이도령이 남원으로 오기 전 춘향의 명복을 빌며 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이 남원 고을 사또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중 나온 월매가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 박쇠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